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3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4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제시된 온도의 최대 범위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자, 그럼 각각의 온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갑은 실온, 실온이라는 것은 1에서 35도씨, 답은 상온,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 답은 온수, 온수는 60에서 70도씨죠. 답은 추출된 노말 핵산의 정류온도. 자, 추출된 노말 핵산의 정류온도는 몇 도죠? 80도. 따라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80도를 나타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어떤 용액에 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도 그 수소이온 농도가 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완충액이라고 하죠. 따라서 42번 같은 경우에서는 완충액의 정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pH 측정의 정밀도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내용은 이미 한 종류의 pH 표준 용액에 대하여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 기억 되풀이하여 pH를 측정했을 때 그 재현성이 갈로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5회,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05가 되겠죠. 자, 따라서 pH 측정에서 정밀도는 숫자 5에 집중을 하는데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5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고형물 함량을 측정했더니 18%로 측정이 되었다. 고형물 함량으로 분류할 때 해당되는 것은 폐기물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고상, 액상, 반고상. 그럼 반고상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고상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이에요. 자, 그리고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15% 이상의 고형물, 그리고 액상이라는 것은 5% 미만의 고형물이죠.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고형물의 함량이 몇 %라고 그랬어요? 18%. 그럼 18%라는 것은 15%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15% 이상이 되니까 고상 폐기물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처럼 고형물의 함량이 바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서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한 다음에 판단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45번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플라즈마 가스로는 순도가 99.99% 이상의 압축 아르곤 가스가 사용된다. 자, 여기서 압축 아르곤 가스. 나번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가 여기 상태로 올라갈 때 방출하는 발광선의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자, 여기에서 여기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가 흡수된 상태예요. 여기 상태가 아니고 기저 상태입니다. 기저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방출된 상태예요. 그래서 기저 상태로 이동했을 때 방출하는 발광선의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플라즈마는 그 자체가 광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넓은 농도 범위에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답은 많은 원소를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번. 그리고 여러분들 가번에 압축 아르곤 가스를 플라즈마 가스로 사용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용출 조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출 조작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항상 출제된다고 보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가번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를 매분당 약 몇 회죠? 200회. 그래서 매분당 약 200회. 다음에 진폭은 6에서 8cm의 진탕기를 쓴다. 6에서 8cm가 아니죠. 얼마가 되나요? 4에서 5cm. 그리고 진탕 시간은 6시간. 그리고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매분당 3000회선 이상 20분 이상 원심 분리한다. 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출 조작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정답은 나번 진폭이 틀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면 용출 조작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pH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pH는 5.8에서 6.3.
자, 그리고 용출 조작에 보시게 되면 진탕 횟수가 매분당 200회, 진폭은 4에서 5cm, 진탕 시간 6시간. 자, 그리고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는데 매분당 3000회선 이상 20분 이상. 그래서 이 체크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고상 또는 고상 폐기물의 pH 측정법으로 간로에 오른 것은, 여기서 반고상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 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을 뜻합니다. 시료 10g을 기역 ml 비커, 그리고 비커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비커의 사이즈는 50ml입니다. 50ml 비커에 취한 다음 정제수 얼마를 넣느냐? 25ml를 넣어요. 자, 그리고 자일 교반에서 디귿 이상 방치한다. 그럼 방치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30분 이상 방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50ml, 25ml, 30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90%인 셀러지를 용출 시험하여 구리의 농도를 측정하니 1.0mg/L로 나타났다. 수분 함량을 보정한 용출 시험 결과치는, 자, 그럼 먼저 보정계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럼 보정계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보정계수를 계산했을 때는 함수율 얼마 이상? 85% 이상. 그러면 함수율이 85%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은 15%예요. 자, 따라서 보정계수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공식 찾기로도 나오고 문제풀이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5 나누기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 여기서 15라는 게 시료의 함수율 85%를 기준했는데 함수율이 85%면 고형물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나누기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 그럼 문제 조건에서 함수율이 90%예요. 그러면 보정계수가 1.5.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농도가 1.0mg/L가 되는 거죠. 이 값에 1.5를 보정을 해요. 1.5를 보정한다는 것은 1.5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0mg/L 곱하기 1.5 보정계수로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정된 농도는 1.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보정계수 구하는 공식 찾기도 자주 나오니까 꼭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49번 폐기물 중에서 시안 측정 이온 점검법입니다.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간로안에 알맞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 3가지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점검법, 그리고 연소 흐름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pH 2이하의 산성,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온 점검법은 pH 12에서 13의 알칼리성으로 맞춘다는 걸 꼭 숙지하세요. 자, 시료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해서 갈로로 조절하여 냉함소에서 보관한다. 최대 보관 시간은 니언이며 가능한 즉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자,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것은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알칼리성 물질이라는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서 pH를 얼마로 조절하느냐 하면 pH를 12 이상으로 조절을 해요. 자, 그리고 최대 보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12 이상 24시간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가 2인 용액 2리터와 pH가 1인 용액 2리터를 혼합하면 pH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pH를 계산했을 때는 비교를 했을 때 항상 농도의 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H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H 플러스나 이제 먼저,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산성 물질에서 pH를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H 플러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10의 마이너스 pH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죠.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의 x를 취해주는 거죠. 반면에 POH라고 하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pH 2라고 하면 H 플러스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2성 몰 퍼 리터. 그리고 pH 1이라고 하면 pH가 1이라고 하면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성 몰 퍼 리터.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건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죠. 따라서
pH2는 10의 마이너스 2성몰/L이 있대요. 얼마였죠? 2리터. 자, 그리고 pH1은 10의 마이너스 1성몰/L이 있대요. 2리터. 그리고 부피합 2리터 플러스 2리터로 나눠주면 H 플러스의 농도만 남는 거죠.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는 0.055몰/L이 있대요. 따라서 H 플러스니까 pH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혼합물의 pH는 1.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pH의 값을 H 플러스의 값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pH가 주어지면 pH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H 플러스의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면 기차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분리용 컬럼의 맥레이놀드 상수가 작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맥레이놀드 상수가 작다는 것은 비극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비극성 컬럼을 이야기합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간섭 분광법을 이용한 시안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정류할 때 전기로 유출되는 시안의 형태는, 자, 우리가 자외선 간섭 분광법을 이용했을 때 정류를 하게 되면 끓인다는 거죠. 정류하면. 그러면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전기로 발생되는 시안의 형태, 시안 화합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시안화 수소 형태로 기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시안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시료 채취를 위한 채취 도구 및 시료 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노말액산 추출 물질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시는 갈색 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해서 보관해야 되는 게 시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노말액산 추출 물질 외에도 또 뭐가 있죠? 유긴, PCB라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그리고 휘발성, 저금염소와 탄화수소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무리 유기 실험을 위해 시료 채취 시 갈색 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시료 중에 다른 물질의 혼입이나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며, 다만 고무 마개는 셀로판지를 씌워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코르크 마개나 고무 마개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라핀지나 유지, 셀로판지를 씌워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고무나 코르크 마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4번 시료 용기의 폐기물의 명칭, 대상 폐기물의 양, 채취 장소, 채취 시간 및 일기, 시료 번호, 채취 책임자 이름, 시료의 양, 채취 방법, 기타 참고 자료를 기재한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시료 용기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53번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공기 아세틸렌 불꽃으로 크롬을 분석할 때 철, 니켈 등의 공존 물질에 의해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시약은, 자, 우리가 철이나 니켈 등의 공존 물질에 의한 방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 방해 성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 하나 있죠. 어떤 물질이 있어요? 황산나트륨 1%를 넣어주죠. 황산나트륨.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입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 높은 비율로 함유된 시료에 적용되는 것은, 자, 점토질의 점, 규산염의 규. 자, 그러면 점규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점규는 앞에 뭐가 붙어요? 과불 점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과라는 것은 과염소산, 불이라는 것은 불화수소산, 그죠? 점은 점토질, 규는 규산염. 그러면 앞에 질산이 붙으니까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분해법이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분해법이 있는데 암기법을 한번 정해볼까요? 자, 먼저 질산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질라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질산황산법은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예요. 그래서 황만은 이렇게. 자, 그럼 황이라는 것은 황산입니다. 그래서 질산황산법, 많은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리고 질산연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 그래서 염산, 인금주고. 그래서 여기서 염산은 염산, 질산염산법, 인은 인산염, 금은 금속. 자, 그리고 질산과염소산분해법은 유기물을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따라서 과산화가 어려운 시료.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과라는 게 과염소산. 그럼 질산과염소산, 산화가 어려운,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그리고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의 분해는 점토질, 그리고 규산염이니까 과불점균은 이렇게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57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유기인 화합물의 분석에 사용되는 검출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유기인 화합물을 분석하는 검출기는 우리가 전자포획형 검출기가 있고요. 그 다음 알칼리 이온화 검출기가 있고 불꽃 강도 검출기가 있죠. 따라서 라본에 나와 있는 열전도도 검출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8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육과 크롬을 측정할 때 흡수셀 세척에 사용되는 시약이 아닌 것은. 자, 흡수셀 세척에 사용되는 시약들은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이 Na2CO3를 탄산나트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질산 1+5. 질산 1+5라는 것은 질산 1ml에 우리가 용매, 물 5ml를 혼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과망간산칼륨. 과망간산칼륨이라는 것은 산화제입니다. 산화제. 그래서 우리가 산화시키기 위해서 산화제로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세척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죠. 따라서 흡수세를 세척했을 때 사용되는 약품은 탄산나트륨, 질산, 에틸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과망간산칼륨이라는 K미노폰은 우리가 산화제라는 거.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어떤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용 장치죠?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중금속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중금속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시안이 있네요. 그러면은 가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서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소 그론법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유기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유독외화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60번 평광현미경법으로 성면을 측정했을 때 성면의 정량 범위는 값은 1에서 25%, 1에서 50%, 1에서 75, 1에서 100%, 1에서 100%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면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편광현미경법이 있고 엑서선 회절기법이 있는데 편광현미경법의 정량 범위는 1에서 100%, 지금 문제죠. 그리고 반면에 엑서선 회절기법은 정량 범위가 0.1에서 100.0 WT%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제4과목 폐기물 관계 법규입니다. 61번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기준 중에서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 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갈로 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몇 개소죠?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3개소. 따라서 나번. 자, 이것은 여러분들 팁이 아주 시험에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팁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색에서 악취라는 것은 냄새가 가장 심한 곳, 그리고 지표수라는 것은 상류와 하류 각 한 개소, 그리고 지하수는 3개의 지하수 검사점, 토양은 4개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하게 되면 그 한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우리가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63번.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장부의 보존기간이 대부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의료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전염성류 폐기물, 나번에 병리계 폐기물, 다번에 손상성 폐기물, 나번에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위해 의료 폐기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물류 폐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병리계 폐기물이 있고, 손상성 폐기물이 있고,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고, 혈액오염 폐기물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종류도 기억을 해야 돼요. 조직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폐기물에 각각에 해당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위의 의료 폐기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65번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기술 관리인을 도와야 할 차단형 매립시설의 면적 규모 기준은 지정 폐기물이면서 차단형 매립시설이에요. 얼마죠? 330제곱미터 이상. 가번이 정답이 되나요? 자, 팁에 보시게 되면 기술 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차단 시설 중에서 매립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 그죠? 대신에 차단형 매립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또는 매립 용적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반면에 지정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 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그래서 특히 이 내용들은 지금 문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세분류 번호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기성 원유류는 51-01로 시작하죠. 무기성 원유류는 51-02. 그래서 유기성 원유는 51-01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변경 허가가 아니고 변경 신고입니다. 자, 갑은 상호의 변경 들어가죠. 그리고 연락 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시 차량의 정차 또는 운반 차량의 감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 용량 누계의 30% 이상 변경이 되는 경우 라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풀이해 보시면 변경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가번에 소각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에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음에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자,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기 때문에 나번이 틀렸어요. 자, 팁에 보면 여러분들 암기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도 한 것처럼 암기법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소각시설은 환경기계산업시험원. 그래서 환경기계산업시험원.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은 매립시설은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 그래서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 기관은 멸균 분쇄 시설은 환경보건산업시험원, 환경보건산업시험원, 그리고 시멘트 소속로의 검사 기관은 시멘트 소속로는 환경기계산업시험원, 환경기계산업시험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꼭 암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69번. 지정 폐기물의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인 폐산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최소 며칠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 되는가? 자, 며칠을 초과하면 안 되죠? 45일.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에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번에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나번에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다번에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나번에 폐기물 회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지금 라번 같은 경우 폐기물 회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죠. 따라서 라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주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번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서 구별해서 수집 운반 보관할 것. 자, 그리고 답은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서는 그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과 다른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을 해야 돼요. 라번의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할 것.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같은 사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서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갈로에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세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며칠 이내죠? 우리가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하려고 하면 2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답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에 보시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 지정을 받은 자, 나번에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하거나 재활용 환경성 평가 지정서를 빌린 자, 답은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나번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답은 같은 경우에서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의 처분이고 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사상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75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의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갈로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몇 년 이상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되죠?
1년 이상.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76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음식물류는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죠?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 그러면 환경산업시험원. 자,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이니까 없어요. 그러면 한국산업시험원.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7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가번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 다음에 환경보전협회. 따라서 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답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신고 후 몇 년마다 작성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용 종료 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죠. 따라서 5년마다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식물류라는 것은 일단은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자격증 필요하죠. 그리고 매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폐기물은 당연히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했을 때 수질과 대기 자격증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번 산업위생 산업기사, 나번에 환경산업기사, 다번에 토목산업기사, 라번에 전기기사. 자, 여기에서는 가번 산업위생 산업기사하고는 관계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환경 산업기사 그리고 대기환경 산업기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반면에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토양과 수질은 필요한데 대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각시설에서는 대기는 필요한데 수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에는 수질과 대기가 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폐기물은 다 해당합니다. 자, 79번에서는 정답이 가번입니다.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느냐.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제한기간이 있는데 몇 년을 제한하느냐면 30년을 제한을 해요. 따라서 30년.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